자, 이번엔 실마리 뒤집기 들어가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변함없이 자리했고요. 오늘 월요일이니까 IBK 분당지점 정경민 팀장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연방준비제도의 2인자, 3인자, 넘버 2예요, 넘버 3예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넘버 3의 반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자, 기승전 금리, 금리와 또 AI와 반도체 이 연결고리가 지금 빙빙 돌잖아요. 그 와중에 틈새에 이제 바이오가 치고 갈까 말까, 치고 갈까 말까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총평부터 짧게. 네, 일단 뭐 시장에 있어서 그 가장 우려됐던 그 위험을 약간 눌러놓은 정도라고 봐야지 지금 뭐 위험이 해소됐다, 다시 리스크온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많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죠. 그래서 네. 뭐 저는 시장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지난 주말부터는 약간 추세 훼손이 있을 수 있는, 즉 기간 조정이 아니라 가격 조정일 수도 있는 그런 애매한 구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확보된 현금을 쓰지 말자 쪽으로 가고 있는데, 뭐 지난 주말에 반등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서도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으로 버티고 있는 것이지 네.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국면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뭐 아랫 방향을 보자 이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네. 지금부터 신규로 자금을 집행하는 데에는 종목을 고를 때도, 그다음에 자금을 집행할 때도 약간의 좀 신중함이 필요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래서 현재 지금 구간에서 전체적인 시장 수급도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특정 섹터로 기울어져 있어서 약간 지수이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뭐 중립적인 판단 정도, 현재 포지션을 계속 홀딩하는 정도의 의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아까 모두의 이제 초반부에 피곤한 시장, 피곤한 월요일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는데 실제 11월 달 코스피 등락을 보면은 11월 3일 날 114포인트 확 올렸어요. 그다음에 11월 4일 날, 5일 날 100포인트, 117포인트, 그러니까 2배 넘게 빼버려요. 그리고 다시 또 11월 6일 날 20포인트 반등하고 11월 7일 날 70포인트 주저앉혔다가 그다음에 이제 4거래에 또 올라요. 119, 33, 44, 20포인트 올려. 그러면서 와, 드디어 이제 또 가는구나 하더니 하루 또 159포인트 확 빼버려요. 그리고 또 77포인트 반등하고 135포인트 주저앉히더니 또 지난주에도 70포인트 올랐다가 150포인트 금요일 날 빼버리고 오늘도 한 3, 40포인트 올리고 내일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내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올라갑니까? 그건 이제 우리가 알겠습니다. 적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제 뭐 2,000, 2,500 뭐 이 정도의 지수에서 1, 2% 움직이는 거면 굉장히 좀 크게 움직이고 막 뭐 한 50포인트 움직이면 막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4,000포인트, 모수 자체가 커진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뭐 저도 이제 속된 말로 이 바닥에 20년 넘게 있다 보니까 지금 변동폭이 상당히 산술적으로는 크게 느껴집니다만 뭐 4,000포인트에서 한 위아래 한 5% 정도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뭐 2,000포인트, 2,500포인트에서 이제 겪었었던 그 변동폭하고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사실 네. 근데 많이 올라와서 거기에서 이제 뭐 한 1, 2% 변동하다 보니까 이제 100포인트가 쉽게 움직이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 거지. 거기에 이제 우리 시장이 좀 적응하는 기간은 저는 이번 이제 올해의 이제 사업 보고서 그게 이제 완성돼서 올해의 실적 그리고 내년 1분기에 어떤 전망치가 좀 스며드는 그 시점까지는 어쨌든 기간 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뭐 어쨌든 올해는 4천선 위에서 끝내려고 하려는 정부 의지도 좀 엿보이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뭐 연준 뭐 넘버 2냐 3냐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런 위험 자산으로서의 어떤 카나리아 같은 그 유동성을 냄새를 가장 잘 맡는 게 저는 코인 쪽이라고 보거든요. 네네네. 코인이 이제 뭐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니야? 뭐 M2 중과율이 늘어졌어. 뭐 이러면서 이제 시장 유동성에 대해서 경고음을 내다가 어쨌든 좀 급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게 우리가 우려하던 대로 흘러갈 가능성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받아낼 수 있는 이제 그 범주 안에서 시장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래서 중립보다는 조금 더 플러스, 중립 플러스 알파 정도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저는 이 어떤 종목들의 리밸런싱이라 그럴까요? 네. 어떤 비중 조절 이런 것들을 좀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그래서 뭐 반도체, 뭐 저기 오늘 말씀드릴 바이오 뭐 이런 쪽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비중을 어느 정도 뭐 절반 정도는 이 두 섹터에 좀 몰려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평이하신 얘기네. 그러니까 뭐 그거죠. 8월, 9월 달에는 사실 굉장히 강한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조정이 장중 조정으로 마무리되고 막 이렇게 올리잖아요. 강한 시장일 때는 따라 붙어야죠. 시장 판세를 이렇게 뭐 조정이라는 거를 잘못 읽었을 때는 그냥 따라가야 되는데 11월 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은 올리는 타당이 이게 빼는 게 더 크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가격 조정의 가능성도 좀 일부, 그다음에 추가 가격 조정, 그다음에 기간 조정 이게 맞기 때문에 지금은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김종현 이사의 의견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오늘처럼 이제 올라갈 때 이제 올라가는 거라 또 따라가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일단 뭐 현금이 아예 없으시고 전부 100%다 이렇게 주식으로 채웠거나 레버리지를 쓰고 있다면 저는 그건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정도가 아니고 약간의 현금을 뭐 들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현금을 쓰지 않는 것 정도가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어떤 성격이냐가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안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느냐는 굉장히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저는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종목들이 조금 압축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무 이제 시장의 중심과 멀리 떨어져 있는 종목이 그나마 지금이라도 반등을 하면 괜찮은데 네.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뭐 한일령을 타고 올랐던 뭘 타고 올랐던 소외됐던 뭐 소비재 섹터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차라리 뭐 그렇게라도 올라오면 다행인데 지금의 이 상황에서 또 전혀 올라오지 않는 종목군들을 계속 끌고 가면 과연 지수가 뭐 4천 넘어서 5천 갔을 때도 좋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느냐 이거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유 포트폴리오는 당연히 최소한 시장의 중심축에 놓여 있는 종목군 안에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저는 크게 움직이기보다는 지금은 포지션 그냥 홀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이 아닌가. 다만 가격 조정이 왔을 때 정말로 거친 가격 조정이 올 것인가 아니면 시장에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 조정이 올 것인가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신용잔고 증가하고 있다 계속 뭐 뉴스 때리고 있는데 왜 그것만 얘기합니까? 시총이 지금 몇 배가 늘어났는데요. 네. 시총이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신용잔고가 그 정도 늘어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신용잔고가 늘어난 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체 거래 금액, 전체 시총 대비해서 얼마나 늘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아직 그렇게 부담스럽게 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또 과거와는 다르게 급락하는 구간에서 신용잔고가 늘면서 굉장히 이제 공격적인 포지션에 들어오고는 있지만 과거처럼 급등하는 구간에서 흥분해서 높은 고가에서 마구 사는 그런 신용잔고의 증가는 과거만큼 증가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놓고 보면 저는 가장 좋은 건 좋은 종목은 홀딩하는 것, 약간의 현금이 있다면 지켜보는 것. 이 두 가지가 전략적인 측면에서 좀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바이오 얘기를 좀 들어가야 되는데 바이오 참 애매해요. 변동이 너무 크단 말이죠. 오늘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쌈박하고 삼성 에피스홀딩스 인적 분할한 이후에 지금 주가가 찢어져 버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낙폭 있다가 지금 플러스까지도 올라왔지만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아직도 낙폭이 커요. 이거 무슨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저는 이제 현업에서 뭐 실질적으로 이제 고객들 중에서 이제 이걸 이제 인적 분할하기 전에 이제 이런 현상을 좀 기대하면서 매수를 했었던 분은 꽤 좀 계시는데 오늘 일단 뭐 속된 말로 이렇게 돌려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환호하는 이게 쪽으로 과거에 우리 한번 거래 정지됐다가 몇 개월 전에 재개돼서 팍 올라간 게 뭐였죠? 또 D&D 파마텍 아니요. 말씀, 무상증자 말씀하시죠. 무증 말고 뭐가 거래 정지됐다가 거래가 재개됐는데 분할해가지고 주가가 확 솟았던 그런 케이스 때문에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제가 기업이 생각이 안 나요. 뭐 10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까지 이제 이런 좀 기대치를 어느 정도 좀 담아가면서 이제 좀 거래 정지에 좀 들어갔었는데 네. 시장에서는 좀 의견이 분분했죠. 이게 그동안은 이 말하자면 레시피죠. 이거에 대한 특허에 얘네가 이걸 베끼면 어떻게라고 하는 기술 유출에 대한 그런 우려감 때문에 삼성 이게 이 CDMO 이 생산을 맡고 있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 위탁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뭐 몇 번 이제 취소가 있었다라는 이제 그런 요인이 있었잖아요. 뭐 이게 삼성 반도체들 얘기하죠. 그렇죠. 그죠? 비슷한 거죠. 이게 반도체하고 찢어진다라고 파운드리하고. 하면 이제 이 바이오의 파운드리인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에 더 많은 일감이 몰릴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4공장, 5공장, 6공장까지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고 4공장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삼성 에피스홀딩스는 이제
투자, 연구 개발 쪽으로 이제 집중을 하겠다 이제 이런 이제 컨셉으로 좀 가고 있는데 저는 뭐 시장 컨셉이 지금 시장에서 강세가 나온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합산 시총으로 보면은 대충 산술적으로 한 94조, 93조 뭐 이 정도 되니까 네. 이 이제 액면 분할 전보다는 좀 올라간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삼성 에피스홀딩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상승 여력 충분히 더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이제 주식 이 상승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자기 자본이 쌓이는 속도의 기대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함수라고 좀 놓고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저는 뭐 일부 뭐 증권사가 좀 내놓은 목표 주가 200만 원, 210만 원 이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으로 100조 이상의 그런 값어치는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뭐 이건 실질적으로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에피스를 매도를 하고 바이오로직스 쪽으로 이렇게 좀 비중을 더 실어가는 이제 이런 매매를 네. 좀 많이 이렇게 좀 상담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약간의 혼돈스러운 이제 그런 시기가 좀 있겠습니다만 뭐 ETF들도 지금 이제 막 또 관련된 펀드들도 지금 이제 수급적인 이런 부분이 약간 이제 혼란이 한 2, 3일 거래일 동안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바이오로직스 쪽으로 시장의 관심 그리고 수급 이런 것들이 좀 집중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 에피스 홀딩스 여기는 ADC라고 하는 항체 약물 접합체 이렇게 되잖아요. 안티바디 드러그 뒤에는 뭐예요?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그 항체 약물 접합체 뭐 사실 항원이라고 하는 병의 원인이 몸 안에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킬 때 이제 항체를 보내면은 걔를 찾아가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제 그거를 사멸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을 붙여서 투여하는 거. 그걸 또 얼마나 지속하느냐. 그게 이제 데포라는 뭐 아까 그 펩트론 얘기할 때 스마트 데포, 데파짓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래 머물러서 이렇게 조금씩 주느냐. 뭐 하여튼 거기에 무기 달고 뭐 하고 뭐 붙이고 요즘 뭐 마이크로하게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얘기들이 많은데 이론은 그럴싸합니다. 아주 좋죠. 그렇게 개발을 해야 되고. 자, ADC라고 하는 거가 삼성 에피스 홀딩스의 주력으로 등장해서 값어치를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잠재성이 있는지 이 평가를 뭐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네. 일단 앞단에서 성공한 기업이 세 개가 있지 않습니까? 제형 변경으로 성공한 알테오젠이 있고 그다음에 ADC 쪽으로 리가켄 바이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뭐 최근에 ABL 바이오까지 성공을 해서 몇 조 단위의 이제 매출을 올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 그만큼 거둘지 더 이상 거둘지는 뭐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일단 헤드라인으로 그 정도 금액을 그렸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붙여서 약물을 붙여서 보내봤을 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와 관련된 연구를 국내 기업들이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삼성바이오에피스나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이와 관련된 연구를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들이 나름 그 국내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가장 많은 현금을 들고 있는 두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현재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단기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냐? 그렇지는 않죠. 지금은 뭐 누가 뭐래도 비만과 ADC 두 가지 축으로 시장이 이미 재편됐고 시총도 크게 움직였고 이들 종목이 워낙 이제 덩치가 커진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이런 종목군들의 시세 흐름이 쉽게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거기다가 내년 연초에 있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는 이런 기대감이 좀 더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단기로 보면 모멘텀 트레이딩이 여전히 가능한 시장이라고 보고 있지만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전혀 이제 움직이지 않고 있고 오늘도 급락하고 있는 삼성 에피스홀딩스 같은 종목도 뭐 개발 단계 이런 건 계속 봐야 되겠죠. 다만 저는 현금 앞에 장사 없다라는 측면에서 R&D라고 하는 측면은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 돈을 외부에서 계속 조달해 오거나 남한테 계속 빌려야 되는 쪽보다는 오히려 스스로도 조달할 수 있고 남의 돈도 더 쉽게 끌고 올 수 있는 쪽이 유리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장기 관점에서는 삼성 에피스홀딩스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본의 힘. 사실 바이오는 성장 섹터라서 이제 금리의 민감성을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금리 경로는 지금 모르겠고 뒤죽박죽 꼬여가지고. 자, 바이오 그러면 뭐 네.
바이오 에피스는 이제 제 생각과는 좀 다른 성격으로 좀 분할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뭐 그냥 일종의 투자 회사 쪽으로 좀 많이 좀 굳어져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 10조, 12조 뭐 이 정도면 이제 적정 가치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뭐 가장 결정적으로 수급적으로 이제 에피스 홀딩스는 지금 이제 뭐 MSCI나 코스피 200 지수에서 빠져 있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적어도 이제 수급적인 정리는 3거래일, 5거래일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김종인 이사도 뭐 짚어줬습니다만 지금 가장 바이오 쪽에서의 대세는 어쨌든 비만과 ADC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삼성 에피스가 분할 전에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ADC 관련된 그런 기업들과 협업을 몇 개 한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에피스 홀딩스가 오늘 좀 하락하면서 이제 같이 좀 휩쓸려 가면서 좀 하락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만 인투셀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인투셀이라는 종목도 뭐 여러 가지 좀 잡음이 좀 있긴 있고 뭐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이슈가 좀 있었는데 네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시절에 그러니까 통합 로직스 시절에 협업이 좀 있었죠. 지금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좀 알고 있어서 에피스 홀딩스의 하락이 좀 어느 정도 좀 잡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저는 뭐 그 종목들도 다시 좀 정신을 차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뭐 Y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삼성 바이오런 직접적 영향력은 없고 삼성 의료원과의 어떤 이제 지금 임상 실험을 진행하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둘 다 어떤 이제 직접 간접적인 영향권에 좀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에피스 홀딩스의 어떤 움직임, 하락을 좀 멈추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 두 종목을 가지고 이제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면 전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밸류 체인이 되는 그렇죠. 거기에. 그리고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뭐 말씀드린 대로 뭐 ETF나 펀드들의 어떤 좀 수급이 좀 어느 정도 좀 잡힌다라고 하면 저는 뭐 2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주가 모멘텀이 더 붙지 않을까 이렇게 요약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삼성 반도체는 자체 개발하는 거는 조금 뭐 그렇다 메모리는 되는데 파운드리가 잘 안 되잖아요. 바이오는 오히려 CDMO나 같은 CMO 같은 파운드리가 좀 되고 자체 개발은 이게 천문학적인 돈인데 사오는 게 빠르죠. 라이센스 인 한다 그러잖아요. 아까 캐시는 있다고 하지만 그 이상의 천문학적인 돈의 승부수가 쉽지는 않겠다. 근데 지금 우리도 생각해 보면 뭐 너무 먼 그림이긴 하지만 증권사에서 IMA 기자 만들고 네. 국민성장펀드 150조에서 제약바이오 쪽에 투자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IMA 자금의 뭐 한 20% 이상 정도는 모험 자본에 실어야 되잖아요. 하대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자금이 너무 부동산 쪽으로 몰리는 게 문제인데 부동산 대출 막아놓고 새로 생기는 펀드들은 부동산 쪽에 투자 못하게 또 막아둔 상황이니까 그러면 어떤 쪽으로든 자금이 흘러야 되는데 AI 쪽하고 바이오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돈 많은 기업이 외부 돈 더 받아서 투자를 하면 네. 당연히 다 성공할 수는 없고 뭐 한 100개 투자해서 두세 개 정도 성공하는데 그게 이제 대박이 나면 나머지 실패한 90개를 커버하고도 남는 그런 과정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좀 보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약바이오의 그 수많은 종목군들 중에서 글로벌 제약사와 어떻게 붙여가느냐를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봤다면 지금은 그 수많은 프로젝트에 투자할 만한 돈이 누가 있는가, 외부에서 돈을 누가 쉽게 끌어들일 수 있는가에 좀 더 저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럼 결론 칩시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에피스 홀딩스 투자 전략. 둘 다 관망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이오로직스는 조금 주가 모멘텀 20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려는 그런 힘이 계속해서 좀 유지될 것 같고요. 에피스는 일단은 이 하향 안정화가 되는 걸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설적으로 사야 되는 거 아니고. 김종인 회사는 매수 매도를 결정할 수 있는 건 좀 없지만 그래도 저도 뭐 이제 에피솔딩스에 대해서는 뭐 하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니까 보통 이렇게 두 개 쪽에서 했을 때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쭉 내려가는 그런 경향이 이어지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하락이 끝날 때 정도까지는 기다렸다가 사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바닥이 어딘지 모른다면 뭐 조금씩 분할 매수를 시작하는 시작 가격 정도로 정해놓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단기 트레이딩은 여전히 가장 좋은 비만이나 ADC 영역에서 리스크를 지불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뒤집기였고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